자, 안녕하십니까. 지점장 강문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보험의 3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은 보험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한테 이 보험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데 많은 지금 시장의 설계사분들께서 어떠한 기준 없이 고객한테 가서 그날 배웠던 어떤 정보 미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날 있었던 그달의 어떤 이슈들만 가지고 이 보험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고객을 만나더라도 객관적인 그리고 명확한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 이런 좋은 보험의 3요소라는 기준, 이건 다른 말로 이 컨설팅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의 보험을 좀 봐줄 수 있을 거고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보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납입 여력입니다. 자,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 20년, 30년, 뭐 길게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는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객님께서 약속한 기간까지 10년이라고 약속했으면 10년, 20년이라고 약속했으면 20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실효가 있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고객님이 이때까지 5년간, 10년간 냈던 것에 대해서 뭐 노고를 인정해서 일부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얄짤없이 그 순간부터 보장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를 냈던 간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낼 수 있는 납입 여력들을 체크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15% 수준, 그리고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게 되면, 보험료로서 더 넘게 지출하게 되면 통계상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총 보험료 금액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갱신형, 요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세까지 납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70세, 80세도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고객님들께서는 70대, 80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노동소득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체력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갱신형의 특징이 첫 번째는 100세까지 납입을 한다. 두 번째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데 10년 갱신으로 했으면 10년마다 오르고 5년 갱신은 5년마다 오릅니다. 그럼 10년 갱신으로 봤을 때 40대에 5만 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이렇게 있죠. 아이러니하게 이때 가장 보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때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이었던 게 이때 뭐 6만 원 별로 안 오르죠. 근데 60대가 딱 지나가면서 12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납입 여력, 이 70대, 80대 때는 돈을 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여력이 없겠죠. 근데 이때 보험료가 더 높아요. 결국에 갱신형은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 보험회사가 이 고객들의 보험료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60대 이상의 고객들 많이 아프니까 받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험료를 많이 올려서 고객들을 탈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 40대 젊은 사람들께서, 고객님들께서 갱신형이 들어있다면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장 범위입니다. 보장 범위 당연히 넓으면 좋죠. 고객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것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을 소위 타먹을 수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보장 범위에 있어서 은근히 이게 보장 범위가 넓으면 좋다는 걸 알지만 고객들 보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을 예시로 들면요. 뇌혈관 질환. 뇌혈관에 발생하는 질환들이죠. 이게 되게 위험이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인데 이 상황이 됐을 때는 나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신체 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소득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뇌혈관 질환을 보면 이 전체 뇌혈관 질환이 있다고 봅시다. 그 중에 대략 60% 정도가 60% 정도가 뇌경색이고요. 그 중에 한 8% 정도가 뇌출혈입니다. 근데 어떤 고객님들은 나 뇌담보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어. 근데 열고 보니 뇌출혈이 5천만 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뇌담보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5천만 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후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5천만 원 가입되어 있는 분은 100%의 확률로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걸렸을 때. 그러나 뇌출혈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only 8%의 확률로만 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요. 92%의 확률로 얼마요? 한 푼도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보험도 이 보장 범위가 넓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보장 금액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1번, 2번, 3번 순위대로 중요한데 3번도 2번, 1번에 마지못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좋겠지만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암에 걸려서 비용을 치르고 나니까 보험회사가 대주는 보험금으로는 택도 없는 겁니다.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을 내 사비로 더 써야 돼요.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겠죠. 이 암에서 보험회사가 내가 암이 걸렸을 때 나오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내가 암이 걸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최소한 지급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 얼마 가입할래요? 암 3천만 원 가입할까요? 5천만 원 가입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암에 걸렸을 때 실제 발생하는 손해액이 얼마인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하고요. 그에 맞는 가입 금액, 보장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암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갈까? 우리 이거 육성실 때 배우는 피라미드입니다. 이제 이걸 들으시다가 신인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면 육성 코치님께 이 부분을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암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치료 비용이 간암이 제일 비싸요. 그러나 이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95% 비용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5%만 내가 부담하면 돼요. 6천만 원을 5%, 300만 원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데 그 300만 원조차도 실손의료비에서 또 커버를 해줍니다. 그 실손의료비에서 내가 아무리 부담을 많이 해도 30%예요. 그럼 300만 원에 30%, 90만 원만 있으면 치료를 마칠 수 있다. 생존에 필요한 치료를 마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손 자기부담금의 한도가 200만 원이니까 나는 한 200만 원만 있게 되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암보험을 꼭 준비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직접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접 비용은 직접 비용이 이 정도라면 간접 비용들은 그 빙산, 직접 비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밑은 엄청나게 많이 추가적인 간접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 상실입니다. 제가 암에 걸립니다. 이 직업을 이어나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했고 달달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소득이 없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우리 집은 팍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을 때는 적어도 월에 300만 원씩은 1년 정도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 상실 비용입니다. 적어도 월 300만 원 정도의 1년 3,600만 원의 비용이 주어져야지만 저는 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치료에 집중하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겠죠. 그 와이프는 뭐 이런 걸로, 또 자식들이랑은 내 자식들 학원 그대로 다니고 아빠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보험금으로 그대로 다니고 그대로 먹던 것들을 먹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 사실 이제 안동에 나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짜파게티도 많이 먹고 라면도 많이 먹습니다. 햄버거도 많이 먹고. 근데 이제 위암에 걸리면 그것들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요, 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의 추가 비용들이 일반인보다 추가 식단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년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농 식단이라고 합니다. 월 150만 원 정도가 1년 정도 들어간다. 1,800만 원. 그 3,600만 원과 1,800만 원은 암이 걸리게 되면 그 간접 비용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내가 모아놨던 돈 쓰거나 뭐 카드로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서 간접 비용이 5,4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사적 치료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적 치료비, 공적 치료비의 반대 얘기겠죠. 공적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주는, 적용을 해주는 게 공적 치료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표적항암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암이 걸리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왜냐면 그 암세포만 걔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화학항암제들은 전반적인 몸의 면역세포까지 죽여버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막 암 투병할 때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표적항암제라는 게 나와서 암세포만 탁 공략하는 놈이 나왔습니다. 근데 걔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까요? 지원 안 해주죠. 그것까지 지원을 해주면 우리나라 사실 지금 노인 인구도 많고 그 노동 가능 인구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 세금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항암 비용 같은 거는 사적 치료비로 해야 돼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거를 하면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다고,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안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푸어, 이제 치료를 하면서 재산들이 이렇게 깎여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튼 이 사적 치료비가 6천만 원 정도 지급이 나갑니다. 이 타그리소라는 항암제도 그렇고 젤코리아라는 항암제도 그렇고 한 사이클에요 뭐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디테일하게는 1,04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보통 6사이클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이런 비용들이 더 들어가요. 사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러면 암에 관련된 비용은, 보험금은 엄청나게 뭐 2억 3억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상황을 놓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들이 보니까 대략 1억 2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담보를 컨설팅을 하고
좋은 암보험이라고 봤을 때는 좋은 암보험의 보장 금액은 최소 1억 2천 정도가 진단비, 수술비, 표적 항암 비용 이렇게 다 모으면 그 정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보니까 보험을 보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TCR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내가 직접 말해보고 머릿속에 꾸준히 세우고 이런 체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거절 처리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진행을 했고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들도 짧게 오늘은 길었지만 5분 내외의 어떤 영상을 올려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